사드 배치 보고 누락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사드를 포함한 외교 현안에 조언을 구했다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드 보고 누락 경위 관련해서 한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 청와대가 이게 보고 누락에만 국한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를 두고 이제 미중 관계를 고려해서 수위와 속도 조절을 벌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드라는 것이 효과가 국제정치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건은 보고 누락 부분만 조사하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단절하지 않으면 일파만파 국내외를 가르지 않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출범하는 정부에게는 네.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 정리 수순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국내 파트 먼저 하고 외교는 이제 점차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퍼지지 않겠다는 그렇게 정리 않게 하고 그렇죠. 정리하겠다는 그 의미라고 봐야겠네요. 예. 우리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외교적 사안으로 불거지게 되면은 네.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 좀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중국은 사드를 철회하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사드를 빨리 배치하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네.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그런 애매한 위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외교적인 영향과 외교적인 실리를 고려해서 터져나온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치인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영향이라든가 실리를 두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보고 누락에만 이제 조사에 한정을 하겠다. 네. 또 그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점이 이미 이 부분은 좀 시사가 된 부분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이 사건이 터져 나올 무렵에 청와대에서 보고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브리핑이었냐 그러면은 의도적 은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의도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목적성은 일종의 고의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한번 되짚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 대통령이 그 환경평가나 국회 논의 언급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전략적 카드를 좀 노리고 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걸 갖고 시간을 좀 늦춰보고 예. 그 그렇죠. 와중에 이제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한 국가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꼭 치러야 될 절차다.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주민 간담회라든가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할 때 이 환경 영향 평가 주민 간담회 요 1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없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거는 왜 필요하냐면 국내외적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 국민들도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또는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는데 네. 없이 가면은 상당히 이제 억압적이 되고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못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사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티스 국무장관이 지금 국방장관이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바로 이 싱가포르에서 이거 한국방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 MD의 전초기지 비슷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북한에서 이제 ICBM 같은 걸 쏘게 되면 사실상 한국에 있는 성주에 있는 이 X밴드 레이더가 먼저 간파를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에다 어떤 위도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요격을 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감안한다면 좀 외교적으로 우리도 좀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 그래요.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한국도 함께 위한 것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은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어용이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야기하죠. 네.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절차적 정당성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 논의를 통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예. 부분 이런 건데 국회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건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 70조 의기한 국회 비준의 사안이냐 아니면은
비준 사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예. 있고 일반적인 영향 평가가 있고 소규모 영향 평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는 소규모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사실상 영향 평가라는 것은 단계로 따지자 그러면 부지 공여를 하고 여기에 설계가 들어가고 예.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고 그다음 사드 배치가 들어가는 이런 5단계를 거치는데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3단계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부지 공유하고 바로 사드 배치 들어갔으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영향 환경 평가라는 것은 사계절의 특성을 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자체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다만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없지 않아 1년은 있습니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도 실리적으로 무슨 전략적 부분에 이익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안보적 체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플로우를 일일이 밟게 되면은 이 자체가 공론화되고 공론화되는 즉시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드 배치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되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보적 측면은 적시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교적 관계도 그렇고 국민적 공감대도 그렇고 이런 걸 좀 고려하려니까 상당히 좀 예.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좀 바라겠고요. 민주당에서 보니까 그 사드 청문회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뭐 야당 측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보 자해행위다,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초기인데 이게 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뭐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청문회를 여는 것이 이제 안보 자해행위냐 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요하면 또 청문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을 청문회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고 여러 국가들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많은 기밀 서류, 기밀 이제 정보죠. 이런 것까지 다 노출시키고 한국의 입장까지가 다 나가게 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우리 국익에 지금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인 논란을 확대 재생산시키면 뭐 갈등 관계가 내부적으로 더 확산이 될 텐데 지금 출범하면 특히나 사드 문제 해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이 현 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이 도움을 안 주는 그런 차원으로 흘러갈 공산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대승적으로 이 조정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네. 민주당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군불대기 비슷한 그 부분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좀 이중적인 모순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뭐냐 어떻게 그러면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첫 번째 문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 논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국회 논의 자체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문회는 청문회법 그 관련 따라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 여야의 협의가 있어야만이 청문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청문회 그 자체가 문제 사안을 불거져서 그의 사안을 따지고 그게 되면은 상당히 대립적 관계가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사드에 대한 여론 자체가 다시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질적인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진영 대결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여야의 심각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불거지고 있는 이 보고서 누락 문제, 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기 위한 민주당의 일종의 그 군불대기용 레토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인맥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독사파 이런 표현 쓰면서 이 인맥들이 싸고 보고 누락 지금 주장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논란이 그럼 혹시 이게 인사 폭풍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아닌지가 먼저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홍익표 사실 의원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과 전 안보실장이 뭐 일종의 이제 이런 음모 비슷한 거를 꾸미는 그런 역할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보고 누락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특히나 군인의 안에 임무 중에 하나가 보고하고 명령받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죠. 하지만 이거를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누군가 세력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 사실상 처음부터 이제 군부 전체를 이제 흔들게 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럴 이제 이 한민구 장관도 그렇고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네.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독사파가 있었기 때문에 군 내부를 혼란케 했다. 그리고 보고서 누락에 여기에 중심 세력 또 배경 세력으로 작용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뭐 독사파란 말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좀 독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육사에서 독사가 연수 무슨 유학한 뜻인가요? 이게 독일 뭐냐 육사 그러면 연수 독일 있었거든요. 육군 예. 사관학교 출신들의 모임을 아마 줄여서 독사파다 그런가 이렇게 봐요. 이야기하는 예. 건데요. 독일 육군 사관학교 유학파들은 196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파견을 냈습니다. 파견을 냈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 1969년도에 이제 독일 육군 사관학교를 왔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우수한 인재들을 매년 한 명씩 기수의 대표로 뽑아서 연수를 시키고 유학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다시 이야기 드리자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군 인재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규정이 되기에는 거기에 뭔가 불편부당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뭔가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네. 절대 안 그러게요. 된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네. 예.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하게 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이 따지면 혈관과 똑같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보직자 그러니까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환시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고위물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조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MB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 군내 최상부층에서 근 10년 가까이 있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각에서 봐서는 인쇄에 굉장한 고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그것이 카르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집단적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 국민보다도 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어쩌면 청와대에서 이 보고서 누락 문제를 확대 해석시켜서 좀 나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또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편성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있지 않아야겠다는 예. 생각이 좀 들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게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났습니다. 오찬을 함께 하고 또 사드 문제 포함해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사드가 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거를 좀 이게 미리 좀 차단하겠다 이런 뭐 분석도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외교가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도발하죠. 미국과는 한미 FTA, 그다음에 뭐 방위비 분담, 그렇죠.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 10억 불 요구, 중국에는 뭐 한국 기업 경제 제재, 일본과는 뭐 위안부 문제, 뭐 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예. 문제를 이제 사실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팀을 일정 부분 다자주장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 특보를 문정인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좀 놓고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어제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까지 모셔서 네. 협조를 지금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적인 외교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 같고 그 주체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표현의 의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대북 특사의 어떤 욕심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네. 어느 정도 상황이 성숙이 될 때에는 그런 역할을 좀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외교 부분에서도 아마 자문을 구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는 건 왜 그렇다고? 어떤 내용이 다뤄진지? 이 외교적 문제는 결코 이제 나타내야 될 내용만 나타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확대 해석이 잘못되면은 그렇죠. 외교적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까지 나서게 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은 사드 배치를 빨리 하라는 입장이고 중국은 처리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 문제, 국내 문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드 문제가 계속 이 집중적으로 국내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 그러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그 전략적으로 우리는 중국을 달리기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어떤 형국이냐 그러면 양팔이 당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통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미래 짐작컨대 이런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 국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 문제다. 결국 보고 누락이라든가 국방부 내의 어떤 계획적인 문제 이런 거와 연관을 시켜서 그러는 거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미국을 좀 설득을 시켜놔라. 막 이런 얘기에 오고 가지 않았느냐 좀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자,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온갖 의혹도 쏟아졌고 야당도 계속해서 공세를 했는데 계속해서 조목 해명하고 반박하다 보니까 이거 선방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고서 채택 좀 생각보다 그러면 무리 없이 가는 건가라는 얘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96년에 이게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청문회를 하는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검증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보기 전에는 청문회 보기 전에 낭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예, 그렇죠. 보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보고서 채택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치명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사실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두 가지가 이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 그리고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벌 개혁을 한 20년간 넘게 이제 외쳤던 김상조 위원장 후보는 상당히 적절한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좋은 게 뭐냐면 국민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야당들이 반대하기 쉽지 않고 특히나 어제 이제 SNS 상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이거 재벌 개혁 좀 잘해달라 뭐 이런 거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해석도 다 좀 갈리던데요. 결정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결정타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입니다. 장관과 총리는 청문회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관 같은 경우에 청문회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총리는 상당히 어렵지만 장관은 사실 청문회만 통과하게 되면은 부적격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은 그대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 그러면은 청문회에 대해서 부적격 또는 적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소위 청문회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지명 처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청문회에서 설사 적격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여기서 지명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론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결정적 한 방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으나 대처하는 방법도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해진 가방을 드러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여기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쩌면은 대통령 임명권자가 그래 부적격이 나더라도 이 부분은 여론이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는 이상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다음 두 번째는 국회 정문위에서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명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10명이고 야당이 14명입니다. 야당 14명 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3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그러니까 국민의당만 손만 들어주면은 이거 그냥 그렇죠. 보고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걸로 저는 봐야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홍준표 이제 전 후보 전 경남지사 대선 패배 직후에 미국 갔는데 내일 이제 돌아옵니다. SNS 정치 계속 펼쳐왔는데요. 내일 공항에서도 혹시 한방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이제 여당의 각을 세우겠죠. 여당의 각을 세워서 야권을 결집시키는 거기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왜냐하면 이제 뭐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 후보 효과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여권에 뭔가 잘못한 거, 뭐 청문회 문제라든가 등등의 각을 아주 선명하게 세움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표는 여전히 나다.
해서 이제 7월 3일인가요? 이 전대에서 네. 뭔가 주도권을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이제 한 뭐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되게 바빠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차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공세적 전환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진짜 공항에 또 기자들 한 번 그러게요. 또 다 또 모이겠네요. 관심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교수님, 이상희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